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됐죠.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을 넘었다는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소식만 쏙쏙 골라서 담아냈습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도 한번 볼까요? 장모 법정 구속 826, 광복회가 어쩌다가 112억 낙찰 그리고 윤여정도 정회원으로 꼽았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사흘 전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그 이사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자, 장모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세워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 두 번째,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입니다. 최 씨 측의 변호인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재단 이사의 이름을 올렸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아니다. 최 씨도 운영에 관여했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업자와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최 씨는 재판 후에 곧장 호송차에 실려서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네, 법원 앞은 최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지지자들이 섞여서 상당히 소란스러웠는데요. 최 씨 측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항소를 통해서 진실을 추가 규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리가 있을 것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작은 분명히 작년 2020년 4월 7일 최광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 차원에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맞습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죠. 출사표를 낸 지 사흘 만에 정치인 윤석열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서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 누구나 예외가 없다. 원칙론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의 구현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법적 정의가 밝혀졌던 건데요. 지도부를 비롯해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향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경제 공동체 논리를 끌어왔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 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일론이었습니다. 같이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출마 선언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이재명 경기지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엎치락뒤치락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사필 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그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리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전 총장께서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장 대선 주자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권에서는 대신 양강 구도에서 이재명 우위 구도로 넘어가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관측을 하고 있고요. 야권의 경쟁 주자들에겐 반사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플랜 B,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죠. 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장모 다 걸려있다, 자업자득이다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건 저격수 정치가 아니다. 저는 해하면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볼 때는 그건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 편이라고 감싸주고 남의 편이라고 또 지적 안 하고 지적하고 그런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는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정면 돌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본인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전례가 있고요. 자, 또 일각에서는 오늘 판결이 국민의힘 입당 시점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입당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3심까지 받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친족에 대한 어떤 문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826명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800명을 넘은 건 지난해 12월 3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올해 1월 7일 이후 176일 만입니다. 자, 이 속도라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기는 것도 시간 문제란 말이 나오는데요.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를 사흘 연속이 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자, 키워드는 수도권과 젊은 층 그리고 델타 변이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집단 감염 사례인 원어민 강사 모임과 관련해선 경기도 어학원과 서울 마포구 음식점 일대를 포함해서 확진자가 2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선 델타 변이 확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는 델타 변이가 사실상 퍼진 상태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인데 오죽하면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을 언급했을까요? 자,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기준 서울은 애저녁에 3단계 범위에 접어들었고 수도권도 평균 509명으로 처음으로 3단계 기준에 진입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다시 영업시간은 밤 10시,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결혼식 같은 행사도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은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또 음주나 뭐 다양한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노출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완화된 거리두기 유예를 한 번 더 유예하거나 아예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 둘 중 하나가 유력합니다. 자, 뭐가 됐든 5인 이상 그리고 10시 영업 제한은 그대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주노총이 토요일인 내일 10,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한 번만 참아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말리러 간 김부겸 총리, 실랑이 끝에 10분 만에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다 좀 삭발하고 차라리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820몇 명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봤던 그게 아니려고 이제는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거를
그곳을 갖다 왜 이렇게든 기다리고 그림을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대통령도 약속하고 총리님도 정말 약속하셨던 거 아니에요? 야구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공연장은 어떻고요? 거기는 뭐 감염 위험이 없습니까?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청년님 오셨네.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절박합니다.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민주노총 관계자들 김 총리를 막아선 채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걸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면서 끝내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내일 예고한 집회도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집회 신고대로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50일 이내로 그래 하시겠어요? 아니 저희가 모여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하지 집회를 마시고요. 입장이 공간을 전달 열어주십시오. 되셨으면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실내에서 조용히 그냥 통화하십시오. 이렇게 기자들께 세워놓고 하지 마시고요. 청사로 돌아온 김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내고 민주노총에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이번 집회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가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자, 나머지 세 픽은 짧고 굵게 한번 가볼까요? 먼저 광복회가 어쩌다로 꼽았습니다. 이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가족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전 국회의원 출신인 김원웅 광복회장이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광복회장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더더욱이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광복회는 이념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유공자 후손인 회원들 간의 몸싸움, 심지어는 인분 테러까지 벌어졌었죠. 최근에는 김원웅 회장이 허위 유공자 후손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보훈처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다음 픽은 윤여정도 정회원입니다. 자, 정회원이라니 배우 윤여정 씨도 정치부의 애청자였군 하셨다면 파닥파닥 낚이신 겁니다. 자, 모르죠. 실제로 정회원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정회원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 씨가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모임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신입회원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카데미에 초청을 수락하면 앞으로는 정식 회원, 정회원으로서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112억 낙찰입니다.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공매에 넘겨진 MB의 논현동 자택 어제 첫 입찰에서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환수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부인 김윤옥 씨가 공매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에게도 절반의 소유권이 있어서 일괄 공매는 부당하다라는 거고요. 1심 본안 판결 때까지는 공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